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게 남들보다 빠른 사람입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남편과 서로 첫사랑이었고, 그때부터 쭉 연애를 시작해서 20대 중반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때쯤이야. 주변 지인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조금 빠르긴 했구나 싶었어요. 그치만 사고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갖추고 결혼했던 거라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빨랐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젊은 동갑내기 부부였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애기들이랑 몸으로 뛰어노는 것도 잘해줬었고 참 많이도 놀러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를 보며 애기 유치원 엄마들이 그러셨죠. 역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한다고 부럽다면서 미끄럼틀 2번만 태워줘도 허리고 어깨고 안 아픈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전 또 유독 성격이 열정적이고 뭔가 만들고 나누고 활동적이고 이런 걸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애기들 간식 만들면서 넉넉히 만들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도 나눠주고 남편 회사 사람들 것도 만들곤 했죠. 그렇다 보니 주변에 사회 친구들이라고 하죠. 사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깊은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언니 동생 친구들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무렴 같은 동네니까 육퇴를 하고 남편들에게 애기들을 맡기고 집 앞에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수다를 떨면 그게 행복이죠. 그냥 일찍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냐는 질문이거 참 수도 없이 들었는데 0.1초 망설임도 없이 저희 부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그만큼 저희에게는 너무 좋았고 결혼이 주는 그 행복과 안정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되었을 때 슬슬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셋째 욕심이 있어서 계획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이때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매일 감기인 건지 기침도 미친 듯이 하고 가슴 통증도 심해서 아무래도 검진을 싹 전체적으로 받아보자고 했죠.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검진에서 전 폐암 판정을 받았고 하루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얘기를 듣고는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눈물도 안 나고 이 얘기 듣고 속을 섰나? 챙겨주신 서류들 다 챙기고 집에 와서 애기들 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챙겨줄 간식 만들고 저녁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병원 갔다 온 거지?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해봤어. 뭐 문제 있다고 그런 거야? 아니야. 애기들 하원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간식 만들고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걱정 마. 아, 그래? 아유, 놀래라. 알겠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뭐 사갈 거 있어? 올 때 아이스크림 사다 줘. 여보, 내가 좋아하는 맛들로만, 애기들 거 말고 내 걸로만. 어? 그래. 알겠어. 사갈게. 저녁에 보자. 고생해. 그렇게 하원을 30분쯤 앞두고 여유가 생겨서 소파에 앉아서 엄마 TV 채널만 계속 돌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애들 어쩌지였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우리 애들은 대체 어쩌지 싶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남편이 듣고 너무 아파하고 속상해할 걸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홀로 30분간 눈물콧물 다 쏟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세수도 하고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고 급히 피부 화장을 해서 울지 않은 것처럼 하고 애기들 하원 마중을 나갔습니다. 애기들과는 연애 때처럼 시간을 보냈지만 평소보다 일찍 재웠어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얘기를 했죠.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그 병원에서 검진했잖아. 근데 결과를 보니까 폐암이라고 하네. 수술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대학병원 가봐야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예약하려고.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왜 내가 폐암인 줄은 모르겠는데. 맞대. 아무튼 그렇다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을 했고 이성을 되찾은 후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들로 전화를 싹 돌려서 예약 대기를 걸어줬습니다. 2주 한 달씩 걸리는 대기를 보니까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 사이에 악화되면 어쩌지 싶더군요. 전 그 이후로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이야 평소처럼 해줬지만 전 혼자서 관리를 했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애기들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제가 건강해져야 하잖아요.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 건 폐암 선고뿐 아니라 딱 하나 더 있었는데 시집살이였습니다. 시모는 첫사랑인 저희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보고 경험을 쌓고 결혼을 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둘이서 내내 만나다 결혼을 하냐는 거였죠. 결국 남편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식으로 늘 구박을 하셨지만 제가 또 이런 거에 기죽고 입 내미는 성격이 아니라 쿨하게 받아쳤습니다. 에휴, 요즘 보면은 그렇게 길게 연애만 하다가도 막 몇 개월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런다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니 나중에 이혼해도 모른다. 나는 가만 보면 미나 네가 우리 형석이 팔목을 아주 제대로 잡은 거야. 그치 너? 그런가? 어머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 애슬 아빠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발목 꽉 잡아서 제 옆에 둬야죠. 그쵸? 그리고 세상에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처럼 오래 만나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 개월 만나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거겠죠. 난 그게 싫다고. 니들은 서로 다른 사람도 안 만나본 거잖냐. 어? 막말로 형석이 얘가 미나 너보다 더 좋은 조건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를 너한테 팔목 딱 잡혀서 결혼한 건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저희는 양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서 조금 놀랍네요, 어머님. 약간 늘 이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시모는 약이 아주 바짝 올라서 저를 막 노려보셨고 저는 늘 웃었어요. 저희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했죠. 본인은 그런 방법을 몰라서 늘 시모랑 싸우면서 살았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모였는데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도 걱정을 먼저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 너 폐암이란 게 사실이야 어? 아, 네 어머님. 더 자세한 건 대학병원 가서 들어봐야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끝내 결국엔 내 아들 팔목을 일당으로 잡네. 죽을 거면 곱게 죽지. 애는 둘이나 낳아놓고 너 혼자 편하게 죽는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아들은 혼자 호래비로 애들 키우게 뻔한데 아이고 세상에 진짜.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도 네 새끼들 있으니 내 마음 이해하잖니. 남의 새끼가 우선이냐? 내 새끼가 우선이지. 너야 뭐 니네 부모가 걱정해 줄 거고 그래서 너 뭐 죽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정확히 말을 해봐. 그래야 대비를 하지. 난 절대로 우리 아들 호래비로 해 혼자 키우는 꼴을 못 본다. 어머님은 뭐 그냥 벌써 절 죽이시네요. 저 죽으면 애슬 아빠 새장가 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죽든 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죽이셨는데. 시모는 제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가 죽는 건지 그럼 본인 아들이 홀로 얘 둘을 키울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정말 사람이 너무 나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괜찮냐는 말을 하는 건 너무 예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를 위해서 시모의 연락은 받지 않았어요. 시모와 연락을 하면 제가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줬고 이런 이유로 시모와 당분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더니 이해를 했죠. 전 그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제대로 받았고 폐암 2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아픈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점점 통증도 느껴지고 몸이 힘들었어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엄마 껌딱지들이라서 늘 엄마 하며 찾았지만 예전처럼 제가 애들과 뛰놀지를 못하니 애들은 많이 보채고 울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이 같이 봐주셨고 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전 이상하게 잠이 그렇게 쏟아져 잠을 많이 잤습니다.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일하고 와서 정말 피곤할 텐데 집안일도 돕고 저희 엄마 말동무도 되어주고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수술을 할 때는 남편이 절대 간병인을 쓰기 싫다고 말을 했고 저도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무급으로 휴가를 쓰게 되었고 저를 배려해 1인실에서 지냈어요. 수술 후 내내 남편이 곁을 지켜준 덕분에 저는 너무 든든했지만 시모 입장은 달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였어요. 아이씨고 내 전화만 콜라 안 받겠다 이거지 너? 네 수술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한 달씩이나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내는 건데 대체 남의 아들 학기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 간병인을 쓰든 니네 엄마한테 와 있으라고 할 것이지 뭐하는 짓이야 대체? 그리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CM이 전화를 씹기를.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세요? 수술한 사람한테 모르는 번호로까지 전화해서 이러고 싶으세요?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 죄송한데 저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혈압 올라요. 그니까 제발 연락 좀 하지 말아주세요. 죽다 살아서 그런가 전 이제 제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A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우선이니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는 집구석에서 지 엄마한테 청소고 애들이고 다 시키고 지는 아주 공주처럼 있으면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어? 수발도 지금 내 아들이 다 들어주고 넌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진짜 모르는 번호로까지 전화해서 제게 욕을 퍼부었죠. 옆에서 듣던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본인이 말하라고 했으나 그럼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싫다고 했고 참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서 힘겨운데 눈물이 막 미친 듯이 흐르더군요. 병원에서는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고 퇴원을 한 후 집에 가보니 애들이 저를 보고 막 끌어안겨 울더군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많이 아프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친정엄마를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폐암 수술을 하고 나서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남편과 저희 엄마는 집을 거의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더군요. 안방은 거의 무슨 청정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집안 곳곳에 새로 생긴 공기청정기 여러 대와 소독기뿐 아니라 식기소독하는 것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면역이 많이 약한 상태이고 감기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집안 온도 조절도 철저하게 해줬고 폐암 수술 후 좋은 음식들로 맛있는 한 끼 한 끼를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도 살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아프고 나서 잘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체형으로 보이게 되었고 제가 봐도 참 볼품없고 뼈다귀 같고 아파 보여서 싫었습니다. 머리도 자꾸 빠지고 거울을 보면 너무 우울해서 안방 화장실 거울도 그냥 가려버리고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우울감이 빠지기 싫어서요. 온 가족이 다 낮잠을 자고 있던 주말이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깼어요. 보니까 시모가 왔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순간 긴장을 했고 시모가 절 괴롭히는 걸 모르는 저희 엄마는 대접할 게 없는데 큰일 났다고 어쩌냐고 막 그러셨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세상이 이렇게 뵙네요. 아, 네, 미나 있죠? 네, 있죠, 미나. 미나랑 할 말 좀 있어서요. 어머님, 방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얘기할 거다. 다 듣고 판단하는 게 좋겠어.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미나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사부인 말씀 참 잘하셨네요. 본인 딸 귀하듯 저도 제 아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며느리 하는 꼬라지를 보며 참다 폭발해서 왔네요. CM이랑 연락하기 싫다고 연락 다 씹어버리질 않나? 제 아들 팔목 잡은 거 맞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질 않나? 버르장머리고 뭐고 예의고 다 필요 없고 죽다 살아서 본인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질 않나? 이렇게 퍼붓고는 연락도 안 받아요. 제가 며칠을 내내 앓고 또 앓다가 찾아왔네요. 제 아들이 사부인한테 그랬으면 어떠시겠어요? 엄마, 지금 이건 아니지. 그만하시고 나중에 얘기해. 대충 들어도 우리 미나가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더 말할 것도 없고 뭔데 감히 아픈 내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우리 김서방한테 잘하고 예쁘니까 참는 거지. 안 그랬음 우리 딸 손잡고 끌고 갔어요. 지금 그쪽이랑 상대도 안 하고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상황 파악이란 걸 해야지.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괜찮냐는 말은커녕 본인 화풀이를 하러 온 걸 보니 인성 알아줄만 하네요. 더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화풀이 하고 싶으시면 저기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에 돈 넣고 하시던가. 뭐라고요? 아주 이제 보니까 그 애미의 그 딸이 따로 없네. 김서방, 당장 자네 어머니 배웅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우리가 나갈까? 아니요 장모님, 제가 해결할게요. 시모는 결국 본인 화풀이를 하러 찾아왔고 이 사건 때문에 친정엄마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그가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며 너무 속상해 하셨고 시모를 보내고 온 남편과 한참을 대화했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런 대우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시모가 가운데서 저렇게 시집살이를 자꾸 시키면 골병드는 거라고. 안 그래도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는데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또 이러면 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둘이 이혼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 남편에게 이혼하기 싫으면 똑바로 처신하고 잘 막으라고 했죠. 저희 엄마께서 강수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전 그냥 너무 힘들고 약 기운에 너무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엄마께서도 이제 내려가셔야 해서 보내드렸고 남편 휴가도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간 엄마가 계시면서 솔직히 저희 부부가 너무 편하게 지냈는데 막상 일주일간 남편이 혼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 힘들었나 봐요.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게 보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원래는 제가 늘 매일매일 하던 일인데 말입니다. 아유, 지친다 지쳐. 뭐가? 치우면 뭐해. 또 어지르고 치워도 끝이 없잖아. 그뿐이야? 애들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걸 지금 혼자서 하려니까 힘들지. 아, 그치. 고생 많아. 당신 고마워.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수술하고 애들도 보고 살림도 하고 그런다던데 당신은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다? 뭐라고? 그 말은 무슨 내가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수술한 지가 지금 거의 3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도 수술 잘 된 편이라고 했고 문제 없다고 했는데 맨날 잠만 자고 힘들어하고 언제까지 내가 뒤치다꺼리 하고 있어. 이제 일도 다녀야 하는데. 야, 김영석,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일을 난 매일 했어. 살림에 육아에 매일매일 했다고. 난이도가 겨우 당신은 지금 이 정도야. 난 오로 매일 했고 근데 뭐?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어? 웃기지 마.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아픈 와이프를 꾀병 환자로 몰고 가니 좋니? 그냥 회사나 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뭘 아니야. 늘 말했지? 사람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당신은 99% 잘해놓고 꼭 마지막 1%가 늘 부족하더라. 남편은 불만이라며 제게 말을 했고 회사를 다니고 나서는 어쩌다 한번 하던 야근을 거의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딱 봐도 야근한다는 핑계로 어디에서 놀다 오는 거겠죠. 그 시간 동안 전 힘든 몸을 이끌고 애들을 받고 식은땀에 등이 다 젖을 정도로 힘겨워도 이를 악물고 웃으며 애들을 봤어요. 이를 깨물다 입술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곧 추석인 거예요. 정말 가기는 싫었는데 분명 오라고 할 게 뻔했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제게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나다. 이번 추석에 설마 아프다는 핑계로 안 올 건 아니지? 내가 싹 알아봤는데 수술한 지 그 정도 지난 거면 멀쩡한 거래. 그니까 와서 제사 준비하고 가족들한테는 부정 탈까봐 암 걸린 거 말 안 했으니까 좀 사람답게 꾸미고 와라. 살도 좀 찌우고 뼈다귀처럼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없어 보이게 오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 저 지금 제가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질 정도로 그냥 식은땀도 많이 나고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아요. 가서 실수하고 그럴 바에는 이번 추석만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입 다물고 와. 암 걸린 거 특별히 껴주는 걸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암이 무슨 옮기는 병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럴 줄 알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건 진짜 못하겠어서 친정집에 애들을 두고 남편과 둘이 갔어요. 근데 몸이 천근만근인 상태에 너무 힘겨웠죠. 식은땀이 나다 결국 등이 다 젖고 이마에 땀이 흥건하니 다른 가족들은 어디 아프냐고, 어머 왜 그러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막 그러니까 시모가 귓속말로 제게 똑바로 좀 하라고 웃으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확 잡아 끌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쇼하지 말고 쳐 일어나라고 했고, 서러움과 아픔뿐 아니라 몸이 제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죠. 제가 폐암 위기라 수술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된 건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쉬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이고, 폐암 그게 뭐라고 쇼를 하고 있다. 아주 너 유난 떨지 마. 아픈 척 쇼하지 말라고. 별것도 아닌 걸로. 얘 때문에 글쎄 우리 형석이가 한 달이나 휴가 내고 쟤 돌봤잖아. 그게 말이냐? 내가 열받아서 집에 쳐들어갔는데 쟤네 엄마가 있더라고. 근데 말하는 싸가지를 보니까 딱 그 애미의 그 딸이야. 둘이 여시 같은 게 딱 닮았더라.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받아서 저는 기껏 만든 음식들을 모아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전들은 시모 얼굴에 다 던져버리면서 말했죠. 그래, 별것도 아닌 폐암 걸렸어. 진짜 별것도 아니니까 당신도 꼭 걸리라고 내가 기도하고 고사까지 지내줄게. 알겠지? 꼭 걸리세요. 꼭 안 걸리시라고 이왕이면 손도 못 쓸 정도의 말기 딱 그 정도 좋겠네. 워낙 심포가 고약하니까. 참, 그리고 암이 무슨 전염병인 것 마냥 불결하다고 자꾸 그래서 불결한 년이 만든 것들 다 버렸으니까 안 불결한 년이 직접 음식에서 차례 지내세요. 별거 아니야 안 걸린 불결한 년은 사라져 드릴 테니까 꼭 안 걸리세요 어머님. 기도할게요. 그렇게 나오는 길에 서있던 병풍까지 발로 확 차버렸고 시모가 아끼는 도자기가 현관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깨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과 집을 합쳐서 애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도 애들도 몸도 건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시원하게 나와서 그런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이미 2살 된 조그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입시 학원에서 알고 지냈던 남편과 사고를 쳐버리는 바람에 아이를 가져버렸고 얼떨결에 지우고자 하는 용기도 없어서 혼전 임신한 채 결혼을 해버렸어요. 당시 임신을 하고 남편한테 처음 털어놓던 날 어찌나 긴장이 되고 죽고 싶던지요. 저처럼 학생이고 직업도 없는 사람의 앞날을 내가 붙잡은 건 아닌지, 설령 아이를 낳는다 해도 젊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깜깜한 앞날만 보여서 정말 세상이 곧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먹거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장 결혼하자던 남편. 그때 제 남편은 정말로 저를 영영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것만 같았어요. 나이차도 얼마 안 나는데 그렇게 굳건히 결혼하자 해주는 게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어찌저찌 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어요. 사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근본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덜컥 집안에 들이냐며 결혼 반대가 무지하게 심하셨지만 그럼 어쩌겠냐고 내 손주를 그냥 지우냐며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셔서 일주일 정도 후 어머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을 하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유독 결혼을 하고도 시어머니께 임산부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혼식도 주변 사람들 보기 낯뜨겁다며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지하시는 바람에 가족들끼리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 끝냈어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굳이 결혼식을 해야겠다고 우기진 않았어요. 학생 부부다 보니 저희가 자립적으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신혼살림을 당했으되 남편이 살던 시댁의 방에서 신혼방만 작게 꾸며놨는데요.
갑자기 새로 들어온 가족 구성원에 저만큼이나 시댁 식구들도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게 다 눈에 보였죠. 그리 잘 살지도 않은 남편 내에 애꿎은 불청객 하나가 들어와 살림살이를 거덜내 보이는 딱 그래 보이는 꼴이었습니다. 그 집엔 시어머니만큼 저한테 괴로움을 안겨주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와는 동갑이었던 아가씨였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어머님만큼이나 절 못마땅히 했고 좋은 대학 다니는 오빠가 곧 집안을 일으킬 줄로 여겼는지 자기 오빠의 미래를 뺏어간 사람이라며 유독 임산부에게 시켜야 할 일 못할 일을 구분 못하고 시집살이를 시키며 절 괴롭혔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 집안의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자기 속옷까지 챙겨와 달라는 둥 별의별 유치한 짓거리들을 다 시켜보곤 했죠. 저요 혼전 임신만 했을 뿐이지 어디서 이렇게 구박받고 계집살이를 하며 살 만큼 어렵게 자라지도 않았고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느라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라고 하니 무언가 숨이 턱 막히면서 제대로 말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겠는 게 저 스스로도 갑갑하더군요. 나 하나 때문에 싸움이라도 나서 남편이 날 떠나면 어쩌나, 그래서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면 어쩌나 싶어서 괜한 불안감에 오히려 더 시댁 식구들에게 수그리고 들어갔죠. 지금도 어리지만 당시 전 그저 철없는 갓성인 된 여자애에 불과했으니까요. 시댁에 사는 첫 한 달 정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 이름부터 불러 뭐 하나라도 더 시켜볼 것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던 이 두 모녀의 생각에 태교에는 일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거의 머리 밖으로 치솟아 올라갈 정도였어요. 심지어 이대로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리면 슬프겠지만 딱 좋겠다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때 저희 친정아빠가 구세주처럼 절 구해주셨어요. 바로 제 명의의 신혼집을 사주신 겁니다. 한번 절 보고 싶다며 시댁으로 찾아왔던 부모님은 코딱지만한 방구석에서 그것도 신혼방이라고 여기저기 커플 사진을 붙여놓고 조그마한 인테리어 소품들 가져다 꾸며놓은 제 방을 보고서 가슴이 미어지셨는지 무슨 말을 못하셨죠. 괜히 멀쩡한 정장 차림의 저희 부모님이 조그만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게 불편했는지 시어머님은 평소엔 저한테 시켜먹던 커피 한 잔 타오는 일도 직접 나서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집어로 난 못 준다고 한 달 새 버릇이 들어서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님 따라 안절부절하며 일어나 커피 타는 걸 도와드리려는데 엄마가 저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두 어머님들 사이에서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오고 갔어요. 바로 그 다다음 날 저희 아빠는 저희 부부를 위한 신혼집을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시댁과는 한참 거리가 먼 30평대의 아파트를 말이죠. 그날부로 당장 시댁에 분가를 하겠다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아파트를 사주셨기에 당장 패기치며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고 둘이서 새 살림 꾸려 잘 살아보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해준 게 없는데 제 친정에서 아파트 하나를 떡하니 사주셨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어머님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바락바락 우기기만 하셨어요. 젊은 애들이 무슨 사치스럽게 아파트냐며 그 돈으로 여기서 함께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에 여유 있게 쓰자며 오히려 아파트를 팔라는 헛소리를 해대셨죠. 그러다가 이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살라며 이사도 직접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며 나서는 바람에 얼떨결에 신혼집 탐방도 함께하고 곧 저희는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한 지 딱 2달 만에 그 집을 나왔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던 그때 저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집까지 사주신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새 집에서는 둘이서 그리고 태어난 아기와 잘 지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저의 시집살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하나둘 살림을 채워가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다 도와주셨어요. 시댁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도 돈을 보태주지도 않으셨죠. 처음부터 뭘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시댁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 그리 실망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춘 후부터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둘이서 손 꼭 잡고는 자꾸만 거리도 먼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흔한 신혼집 선물 하나 없이 맨손으로 와서 자기 집 마냥 돌아다니던 두 사람은 하나 남아있던 작은 방을 뭐에 쓸 거냐면서 주말 내내 그 방에서 자고 먹으며
제멋대로 찾아와서 숙박업소를 이용하듯 편히 쉬다 가길 반복했죠. 하다못해 남편도 너무 자주 오신다며 이 집은 내 명의도 아니고 며느리 명의인데 임산부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자주 오지 말라며 말도 해봤는데 무식한 사람들 귀가 어디 그리 쉽게 뚫리나요? 남편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들도 못 보러 오게 한다며 되먹지 못한 며느리라고 전화가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네요. 그 바람에 남편도 진절머리를 치고 그냥 시비를 안 거는 게 낫겠다고 내버려 두자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 덕분에 더 맘 편하게 아들네 부부 집에 와서는 제 집 살림을 들춰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멋대로 달라면서 가져가는 거지 같은 행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사이 제 아이는 어느새 2살이 되었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저 시댁 식구들이라고 참고 짓눌렸던 저의 감정이 결국 참지를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철없는 동갑내기 신우 때문에 일어난 2 거지 같은 모녀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서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는데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찌나 정성도 가득한지 매번 그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서 저희 집으로 오던 2 모녀는 그날도 짐을 바리바리 싸와서는 며칠 자고 가겠다며 곧장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긴 한숨을 푹 쉬며 남편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너네 엄마랑 동생 집에 또 와서 자고 간단다 라면서 말이죠. 한참 방에서 짐을 푸는지 나오질 않고 있던 2 사람은 이내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손주 조카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뭐 먹을 건 없나 또 새로 들어온 가구며 식기는 없나 제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게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쁜지요. 잘못대로 꿈이라고 사주신 제 집인데 가까운 가족도 아닌 시댁에서 이렇게 나와 순찰을 도는 것 마냥 훑어보면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범죄자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이내 제 불안감과 찝찝함은 적중했습니다. 또다시 잘못대로 안방으로 들어갔던 신우이가 허락도 없이 제 화장대에 앉아 화장품을 막 뒤져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친정엄마와 함께 취향대로 고르고 사왔던 신혼 가구들이며 씻기며 왜 이 모양이냐고 싸구려같이 보인다며 되도 않던 시비를 걸던 2 사람이 저희 집을 무슨 이케아 쇼룸으로 아는지 하나둘 제멋대로 손을 대고 가져가던 걸 전 그게 마지막이겠지 하며 알고도 모른 척 참고 넘겼는데 대뜸 또 찾아와서는 지치지도 않는지 보던 집을 또 한참 구경하더니 결국 제가 대학 신입생 때부터 용돈 아껴 모아 샀던 화장품이며 향수들이며 그것들이 가득 찬 화장대에 앉아 제 물건을 다루듯이 써보고 챙기려는 신우의 모습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고 있던 아이를 당장 보행기에 태우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꽥 질렀죠. 내 방에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말입니다. 도둑도 제 발이 저리긴 했는지 순간 깜짝 놀래서는 들고 있던 제 샤넬팩트를 떨어뜨린 신우이는 이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데 놀랬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냐며 제 집안에서 적반하장으로 제게 눈을 부릅떠서 소리를 질렀죠. 기가 막히더군요. 안방 침대에 앉아 자기 딸 하는 짓을 다 보며 흐뭇해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냐며 손가락질을 해대셨어요. 이 정도로 개념도 밥 말아먹고 무식하고 예의 없는 인간들인 줄은 정말 몰랐는데 더 이상은 남편만 보고 참을 게 못 되더라고요. 거지 같은 인간들을 내 아파트로 발딛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도둑질이나 한다며 그동안 참던 화를 다 풀기라도 하듯이 쌍욕을 해가면서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을 죄다 아가씨한테로 던져버렸어요. 이까짓 거 지금 당장도 다 새로 살 수 있으니 그냥 다 가져가라고. 내가 니들한테 인심 쓴다며 조그만 립스틱 하나도 아끼지 않고 아가씨 면전에다 있는 힘껏 던져버렸죠. 그 바람에 몇 가지 앰플 등은 깨져버리기도 했는데 별로 아깝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질러 절 말리던 시어머니는 저 그냥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키도 훨 컸던 제가 위에서 죽일 듯이 노려보며 시어머니 어깨를 마구 쳐댔어요. 힘에 밀린 시어머니를 방구석으로 밀어버리니 그 바람에 놀란 시어머니는
어머, 어머! 하며 말을 더듬다 제 발을 걸려 넘어지곤 구석자리를 제 발로 찾아가선 저를 그저 놀라 올려다 보고만 있더군요. 화장품으로 얻어맞은 아가씨는 씩씩거리기만 하고 지도 쪽팔렸는지 뭔 말은 못하고 어느새 자기 엄마 옆에 와서는 그것도 부모라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요. 뭐라 하면 찍소리도 못할 인간들이 며느리라고 먼저 키워주니 제가 얼마나 만만했을까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 집에 또 왔다고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학교에서 뛰쳐나왔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날은 왜 놀래서 집에 왔나 싶어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화장대에 손대던 그 모든 게 다 며칠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안방에 있는 화장대 그거 시누이 주면 안 되냐고, 너네는 여유도 있고 아이 키우느라 며느리는 화장할 일도 없으면서 화장대는 사치스럽게 왜 가지고 있냐며 별 거지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화를 내기도 지쳤던 남편은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또 무시를 해오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시댁에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자기 없을 때 난장판을 또 피울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 달려왔다는 겁니다. 신혼집이 생기면 그게 며느리 명의이던 간에 어찌되었던 아들의 집이 아니냐며 살림살이를 뜯어갈 작정을 했던 이 모녀는 그 때문에 저희 부부가 분가하는 것도 허락했던 것이었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소름 돋더군요. 결국 남편은 저만큼이나 이 집 구석에 치가 떨린다며 아버지께도 잘 말씀드릴 테니 더 이상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말라며 자기 손으로 시엄마와 시누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잘못했다고 시전하는 두 사람을 전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운다고요. 경찰이 오자마자 한바탕 겁먹고는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 작은 방엔 여전히 남아있는 두 사람이 챙겨온 빈 가방. 그동안 자기 짐들 챙겨와 푸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이게 다 제 화장품이며 화장대 가져가려고 챙겨온 가방이었겠죠. 하나 남김없이 싹 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또다시 찾아오면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고소를 하겠다며 시집살이도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되는 건 알고 있냐고 남편이 전화로 한참을 윽박을 지르니 깨갱하며 두 번 다시 나누겠다던 시댁 모녀. 이렇게 한방 지르고 겁주며 칙소리도 못하고 갈 인간들을 전 버글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시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죽어 살았는지 이제라도 거지 같은 시댁 없다 생각하고 저 위해 주는 남편과 아이와 제대로 신혼집에서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가며 잘 살아볼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40대지만 예전에는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날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거든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저만 살았죠. 엄마께서는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고 아빠께서는 그래도 의식이 살짝 있으셨다고 해요. 저도 다친 상태이고 어렸을 때라 기억이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복했을 때는 이미 아빠께서는 떠나고 없으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저는 임시로 이모네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버거울 정도로 슬펐고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내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하다 그런 소녀딸이 안쓰러웠던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품고 사시겠다고 말이죠. 이모는 시골 동네에서 애가 뭐라고 사냐고 반대를 했지만 할머니가 괜찮을 때까지는 저를 케어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저를 과할 정도로 보듬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손녀딸이 안쓰러우셨겠죠.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겹도록 매일 울었고 그런 저를 붙들고 할머니는 어느 날은 같이 울기도 하셨고 다독여 주기도 하셨고 서로가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부모를 잃었고 할머니는 딸을 잃은 건데 어려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셨기에 그 덕분에 저는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에게는 부모님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어엿한 직장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니까 그런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사정을 제가 다 말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만큼이나 저희 할머니께 자상하고 씩씩하게 잘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3년쯤 만났을 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준비했던 게 아니라서 정말 놀라웠고 회사 일이 상당히 바쁜 상황이기도 했고 혼전 임신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에 급하게 남편과 만나자고 말을 했고 만나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수영씨, 나 임신이래. 어쩌지? 이게 2줄이면 임신 맞는 거지? 정말이야? 우리 아직 결혼 준비도 못했고 지금 한참 바쁜데 진짜 큰일이다. 고마워 예린아. 고마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알겠지? 차근차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아직은. 결혼을 누가 자신 있어서 해. 그냥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지. 안 그래? 불안하고 무서운 저와는 달리 남편은 마냥 신나고 기쁘고 아이의 존재를 받아줬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계획적인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조금 두렵기는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희 할머니께 먼저 남편과 찾아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놀라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나를 잡으라면서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갈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괜히 찡하더라고요. 할머니께는 말씀을 잘 드렸고 이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워낙 시부모가 모두 친절하고 좋다고 해서 기대하고 갔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 임애린입니다. 얘기 끝나면 불러. 방에 있을게. 들어가 있어요. 임혜린, 본론은 말할게.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네 착각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겨우 임신했다고 결혼을 시키니? 더군다나 또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난 절대 싫은데 이러 어쩌니? 네? 물론 제가 고아인 건 사실이지만 할머니 밑에서 교육도 잘 받고 자랐고. 예, 내 말 안 끝났어. 오늘 네 말을 들을 생각 없으니까 넌 그냥 내가 하는 말이나 듣다가 가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우리 집이 엄청 대단한 집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아 며느리를 받을 집안은 아니거든. 수준 떨어지게 이건 아니거든. 정말로. 심지어 봐라. 엄마 없는 티가 딱 나잖니. 다 큰 처녀가 얼마나 자기 몸간수 하나 똑바로 못했으면 혼자 임신을 하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애미가 있었어 봐. 교육을 했어 봐. 달라졌지 상황이. 엄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시끄러. 어디서 여자라고 데려온 게 겨우처럼 코와 나부랭이나 데려와서 엄마 아빠 속을 뒤집어? 그래놓고 네가 할 말이 있어? 오늘 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래. 2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얘는 키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말고 나가. 어머님, 제가 부족하죠. 누가 봐도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사람 자체만 봤을 때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할게요. 야, 나가라고 좋게 말할 때 끌려나가고 싶니? 네가 데리고 나가. 끌려가는 꼴 보기 싫으면 짜증나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났고 나오자마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고아인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이 사고로 가신 건데 저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수없이 미안하다며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도 울었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가장 큰 아픔을 묻고 살았는데 너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기분이라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아기를 생각해서 우선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 말도 미웠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댁을 찾아가서 빌고 또 빌겠지만 오히려 저는 피했습니다. 제 상처를 다시 꺼내기 싫어서 그걸 직면하면
제가 무너지니까 피해버렸죠. 그러는 동안 남편도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면 똑같이 생긴 시모 얼굴이 떠올랐고 그럼 그날이 자꾸 떠올라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에게 난리를 쳤고 2달쯤 지나서야 허락을 해줬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먼저 시부모에게 연락이 왔지만 달갑진 않았어요. 남편도 좋고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지만 당연히 힘들었어요. 애상했고 애상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시모도 저도 싫었지만 저만큼이나 저희 할머니도 싫었어요. 제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없이 했죠. 너희 할머니는 편찮으신 것도 없니? 네,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늙으면 적당히 살다 갈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손녀딸 예쁘다고 하시면서 눈치도 없지. 안 그러니? 결국 늙으면 다 짐인 거야. 너도 봐라. 너 키워줄 때 할머니밖에 없던 거지. 네 가정 꾸리고 사니까 할머니 짐이잖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님. 할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뭘 아니야. 너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수영이한테는 너도 짐이고 너희 할머니도 짐있지. 넌 솔직히 애 낳고 팔자편해졌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임신 계획적으로 한 거지? 어머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거 아닌가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코아름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너 그딴 말도 듣기 싫으면 혼자 살았어야지. 거기다 늙은 할매까지 있는데 내 아들만 불쌍한 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시모는 매일같이 저랑 할머니를 짐 취급하며 욕을 했어요. 다행인 건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건지 제 아들은 예뻐 죽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고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세가 있다 보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남편이 선뜻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셔.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내는 게 좋겠어. 그래야 서로 안심되고 좋을 것 같아. 그치? 정말이야? 안 불편하겠어? 나한테도 할머니야. 그냥 다를 게 뭐가 있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이 먼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라고 말을 해줘서 할머니를 퇴원시킨 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집에 온 시모는 당황했죠. 심지어 욕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할머니랑 딱 마주친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니? 환기 안 시켰어? 청소 상태는 왜 이래? 너는 이런 곳에서 민준이를 키우고 싶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는 애가 청소 하나 똑바로 못하니? 어머, 깜짝이야. 할머니가 계셨으면 말을 해줘야지. 너도 참. 안녕하세요. 안녕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현장을 딱 잡았네. 내가 아주 우리 혜린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얘를 쥐잡듯이 잡아요. 예? 애미애비 없는 게 얘 잘못이에요? 그럼 그쪽은 애미애비 다 있어? 없잖아. 어디 감히 귀한 남의 손녀딸을 잡고 있어? 죽을라고. 참나. 뭐라고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 내 손에 죽고 싶냐고 했다. 왜? 내가 다 참아도 우리 에린이 건드리는 것들은 가만 안 둬. 내가 지켜볼 건데 계속 그렇게 괴롭혀봐. 그럼 나 죽을 때 데리고 갈 거니까. 미치셨어요? 지금 저 협박하세요? 미친 건 너고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미치셨어요? 이러고 있어? 너야말로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거야? 그래놓고 누가 누구한테 치라리야 치라리. 입 다물고 니네 집으로 가.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머니는 시모에게 욕을 한껏 퍼부어 주셨고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통쾌하다 못해 속이 다 뚫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저런 인간들에게 쩔쩔매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으니 기죽지 말라고 말입니다. 줄 게 뭐냐고 물었더니 죽을 때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뭔지는 몰라도 기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본인 지인들과 무슨 파티를 할 거니까 저보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려 15인분을 준비해야 했는데 제가 그걸 왜 해야 할까 싶었고 저도 머리를 썼어요. 15인분치 고급 양식을 배달시켜드렸습니다. 그걸 받은 시모는 날뛰며 전화가 왔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직접 차리라니까 감히 배달을 시켜?
어머님, 그거 하나에 얼만 줄은 아세요? 엄청 비싼 거니까 생색내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어머니, 민준이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언제 15인분을 만들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넌 내일 보자.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시모는 아주 화가 잔뜩 나서 날뛰었지만 통쾌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시모를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시모랑 맞서고 있는데 더 큰 힘을 주신 게 바로 할머니셨죠. 제게 무언가를 준다고 하셨던 할머니는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왜? 잘 들어 에리나. 이게 원래 나 죽으면 우리 에린이한테 주라고 남겨둔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하러 죽어서 주나 싶어서 그냥 지금 줄게. 니네 이모 삼촌들도 다 나눴는데 다들 너한테 더 주라고 해서 네 몫이 많아. 그니까 나중에 이모 삼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꼭 하고 이거 들고 떳떳하게 살아. 기죽지 말고. 할머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너는 내 귀한 손녀딸이면서도 내 딸이야, 에리나.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예쁜 손가락이야. 할머니한테 너무 큰 기쁨을 준 손녀딸이라서 내가 오히려 고맙지. 그렇게 할머니께 받은 건 상가 건물이었고 30억대였죠. 여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상당했기에 접는 눈물이 났어요. 이걸 양보해준 이모와 삼촌들에게도 감사했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 할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당당하게 시모에게 맞서야지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선 월세는 받아서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가 많이 호전되시고는 시골집으로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다 드렸고 다시금 일상을 살게 되었죠.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스트레스였지만 괜찮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당당해지자 라면 속으로 또 다짐을 했습니다. 오지 말기를 바랬던 명절은 성큼 다가왔고 시댁에 갔어요. 가서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또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죠. 오늘은 뭐하러 음식을 직접 하니? 저번처럼 그냥 시켜버리지, 어? 뭐 그럴까요 그럼? 뭐야? 너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진 건데? 뭐가요? 저 원래 이래요. 착하게 해도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이 해도 싸가지 없는 거면 그냥 후자를 택하려고요. 그렇게 시모랑 한바탕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시모에게 부침가루를 던졌고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는데 부침가루를 던진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시모가 끔찍하게 아끼는 형님이요. 형님은 집안 자체가 탄탄한 있는 집 자식이라 시모가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고 늘 우리 며느리애기야 라면서 물고 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굳이 오지 않았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애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뭐 하긴요. 어머니께 부침가루 던진 거죠.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아, 이유가 조금 많은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머님 잘난 장남이 주제도 모르고 바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도 반 죽여버리려고 어머님이 늘 중시하시던 가정교육시킨 그놈 부모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안쓰러워서 순간 저도 모르게 던졌네요. 뭐라고? 파란이라니? 아, 그건 차차 말하는 걸로 하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동서 무시하세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비겁한 인간이세요? 저한테는 늘 쩔쩔매고 눈치나 살살 보면서 동서한테는 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다 며느리 둘이서 힘 합쳐서 이 집안 아장내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너 지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선 진정하고 얘기를 따로 하자. 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얘라고 부르세요, 동서한테? 그럼 동서도 그냥 야라고 불러버려. 왜 당하고 살아?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오픈할 건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이 딱인 것 같은데 어머니, 동서 부동산 부자인 건 또 모르셨죠? 뭐? 얘가? 아마 이 집 재산보다 동서 재산이 많을 텐데 이를 어찌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둘 다 집으로 돌아오겠네요, 조만간. 얼른 돌려보낼 테니까 아들 방 깨끗하게 치우고 계세요. 나가자, 동서.
그렇게 저는 형님과 나왔어요. 유언문은 모르겠었지만 우선 나와서 얘기를 들었고 남편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형님은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다 수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혹시 당할까봐 말이죠. 할머니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을 곧 돌려주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이혼하고 돌리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실체를 알고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에게는 10대 때부터 만나던 첫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너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고 저랑 결혼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여자랑 애를 둘이나 낳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이걸 형님이 발견해서 증거까지 손수 구해주셨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형님이 너무 침착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차분하게 대처를 했어요. 저는 형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소송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얼굴에 던져줬어요. 무슨 일인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물어? 나 하나만 물어보자. 나랑 결혼은 대체 왜 한 거야? 심지어 내가 무섭다고 자신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믿으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민준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결국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걸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민준이도 진심으로 사랑해. 내 자식이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 여자는 딸만 둘 낳아서 니네 아빠가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거고 우리 민준이는 아들이라 물려줄 게 있으니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넌 내가 바보 같냐? 고아로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서 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반대야. 오히려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 엄청 독하거든. 이런 거에는 충격을 받지도 않을 정도로. 민준 엄마 이혼은 안 돼. 우선 진정하고 우리 얘기를 잘 해보자. 시끄러워. 날 얼마나 멍청하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지? 멍청하게 보인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냐? 그치? 그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고 그 이사한 집에 할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도움이 정말 컸기 때문에 형님에게 큰 선물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할머니는 처음엔 충격이 크셨지만 결국 제 행복이 우선이라며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상가명의도 넘겨주셔서 월세를 받으며 여유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늘 꾸미던 작은 꽃집 하나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정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받아보니 잊을 수도 없는 그 목소리는 바로 시모였죠. 예린아 제발 끊지 말고 들어줄래? 대체 왜요? 내 잘못이 큰 거 다 알아. 빌고 또 빌게. 너 찾아가서 빌게.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우리 집 한 번만 도와줘. 무슨 소리예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냥 다 망했어. 혜린아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야. 너 돈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절대 잊지 않을게. 갚을게. 살 수가 없어. 숨통이 조여서 죽을 것만 같아. 밥도 안 넘어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 통증도 찌릿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 그거야. 그게 당신이 나 괴롭혔을 때 내 증상이야.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네. 꼴 좋네요. 여기서 더 망하게 기도할게요. 제가 무교인데 누구든 신이든 뭐든 다 빌어볼게요. 당신 피눈물 쏟다 지치라고 빌어드릴 테니까 꼭 더 망하세요. 그럼 이만. 자세한 거는 몰라도 알아보니 완전 망했다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본인들이 막상 그런 일을 겪으니 죽을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한 시모를 보고 놀라웠어요.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을까요? 전 앞으로도 보란듯이 저희 아들과 더 잘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고 무더운 여름 더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